이 사람 원래 있던 사람이 맞습니까? 강 변호사가 던진 질문에 사법연수원 기록보관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화면 속 판결문에는 분명 피고인 1이라는 표기만 있을 뿐 그 어떤 실명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이상한 건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거액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유재범, 그의 이름은 공식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법원 내부 메모와 이메일 곳곳에서는 계속해서 암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던 거죠. 강 변호사는 최근 몇 주간 이상한 위화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건 파일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단순한 행정 착오련이 했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을 보니 그건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정리 작업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매우 전문적으로 특정 인물의 흔적을 지워나갔던 겁니다. 이거 봐. 여기 2014년 3월 15일자 내부 메모에는 분명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정작 그 사람이 누군지는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 강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장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몇 년간 강 변호사와 함께 프로보노 사건들을 다뤄온 동료였는데요. 그녀 역시 이 이상한 공백의 패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주간 밤낮 없이 자료를 뒤졌지만 유재범이라는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지우개로 그의 존재 자체를 문질러 지운 것처럼요. 강 변호사가 가장 이상하게 여긴 건 바로 정신 이상 판정이었습니다. 유재범은 현재 치료 감호소에 수용 중이었는데 그의 의료 기록을 보면 특정 시점 이후로 행적과 인간관계가 통째로 비어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정신질환자의 기록이라면 가족관계, 과거 병력, 사회적 배경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하는데 유재범의 파일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피해망상, 과대망상, 현실 검증력 저하 같은 진단명뿐이었죠. 선배, 이거 혹시... 장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진짜 정신병이 아니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린 거? 그 말에 강 변호사는 차가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만약 장 변호사의 추측이 맞다면 이건 단순한 기록 말소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그의 말에 어떤 신빙성도 부여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입막음 방식이었으니까요. 정신병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가 진실을 말한다 해도 사람들은 그저 망상이라고 치부해버리겠죠. 강 변호사는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판사 시절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돈상자 영상. 그때 강 변호사는 고민 끝에 신중석 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었습니다. 신중석 원장은 강 변호사를 무명 시절부터 믿고 키워준 은인이었고 사법부 내에서도 청렴하고 원칙적인 인물로 존경받는 원로였거든요. 원장은 당시 강 변호사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자네가 잘 판단했네. 이런 건 조용히 처리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자네를 믿고 맡기겠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신중석 원장이 적절히 처리했으리라 믿었고 더 이상 그 문제를 꺼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장 변호사, 보일주 기자한테 연락 좀 해봐. 유재범 사건 당시 취재한 기록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어. 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일주 기자는 사회부에서 법조 비리를 추적하는 것으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는데요. 만약 이 사건에 권력형 비리가 개입되어 있다면 보일주 기자가 뭔가 단서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보일주 기자는 두툼한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추적하던 건데요. 유재범, 이 사람 자수하기 직전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CCTV 기록을 보면 법원 근처 찻집에서 약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누구를 만났는데요? 장 변호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보일주 기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흐릿하지만 윤곽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그 사진 속 인물을 본 순간
강 변호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신중석 원장이었어요. 강 변호사는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신중석 원장. 자신의 은인이자 사법부의 양심으로 불리던 그 사람이 유재범을 만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까?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요. 이 만남 이후로 유재범의 진술 내용이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자수 당일에는 특정 인물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불과 사흘 만에 모든 게 내 망상이었다고 번복했거든요. 보일주 기자는 연대기 순으로 정리된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유재범의 초기 진술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정신감정 의뢰서가 제출된 타이밍. 모든 것이 신중석 원장과의 만남 이후에 일어났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가 신중석 원장과 같은 학교 출신이었고 과거 여러 건의 사건에서 원장의 부탁을 받아 감정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체계적인 작업이었던 거죠. 보일주 기자의 말에 장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신중석 원장은 단순히 자신의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법조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고 수많은 후배 판사들이 그를 따랐죠. 만약 그가 정말로 유재범의 진실을 묻기 위해 개입했다면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재범이 폭로하려던 게 뭔지는 알아냈습니까? 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보일주 기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다만 유재범이 자수하기 전 동료에게 남긴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이름만 불러도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나도 끝날 거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 강 변호사는 그 단어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대체 어떤 이름이기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워버릴 만큼 위험한 걸까요? 그리고 신중석 원장은 왜 그 이름이 세상에 나오는 걸 막으려 했을까요? 강 변호사는 치료감호소에 유재범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자격으로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듣기 위해서였죠. 면회 승인이 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강 변호사는 계속해서 과거를 복기했습니다. 자신이 신중석 원장에게 돈상자 영상을 보고한 그 시점과 유재범이 정신 이상 판정을 받은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설마 내 보고 때문에? 강 변호사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신중석 원장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게 잘못이었다면, 만약 그 영상이 유재범이 폭로하려던 증거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결국 자신의 순진함이 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드는데 기여한 셈이었습니다. 드디어 면회일이 되었습니다. 치료감호소 면회실은 예상보다 쾌적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모두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강력한 정신과 약물의 영향이었죠. 유재범이 들어왔을 때 강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과 달리 눈앞의 유재범은 말라깽이의 눈은 흐리멍덩했거든요. 유재범 씨, 저는 강 변호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유재범은 한참을 멍하니 강 변호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원장이 보낸 거요?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서 온 겁니다. 당신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그 이름이요. 그 말에 유재범의 눈에 잠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듯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말하려고 했어요. 그 이름을.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뒤집혔죠. 판결문에서 이름이 빠지고 내 주장은 전부 피해망상이 됐어요. 진실을 말한 사람이 미친놈이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누구 이름입니까? 신중석 원장이 지우려고 했던 그 이름이 누구 겁니까? 유재범은 쓰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안에서 나가는 말은 다 걸러져요. 원장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하지만 변호사님, 한 가지는 알아두세요. 그 이름은 이미 당신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믿고 싶지 않을 뿐이죠.
강 변호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인물이 있다는 말인가요? 유재범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죠.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강 변호사는 보일주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10년 전 그 사건 당시 신중석 원장 주변 인물들 리스트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측근, 제자, 자주 만나는 사람들 전부요. 왜요? 뭔가 감 잡으셨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답은 원장님 가까이에 있을 것 같아요. 보일주 기자가 보내온 리스트는 방대했습니다. 신중석 원장의 인맥은 사법부를 넘어 정재계까지 뻗어 있었거든요. 강 변호사와 장 변호사는 밤새 그 리스트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핵심 인물들 중 상당수가 10년 전 유재범 사건 시기에 갑자기 승진하거나 중요한 보직을 맡았더라고요. 선배, 이거 봐요. 당시 1심 재판부 배석 판사였던 이 사람, 사건 종결 직후 바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났어요. 보통 5년은 걸리는 건데. 장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유재범 사건 담당했던 사람인데 지금 검찰청 고위직이에요. 승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유재범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신중석 원장의 라인에 속해 있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빠른 승진과 요직 배치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혹은 무언가를 묻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강 변호사는 다시 한번 과거의 그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돈 상자 영상. 당시 그 영상에는 거액의 현금과 함께 명단이 하나 찍혀 있었는데요. 이름들이 너무 흐릿해서 정확히 판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여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때 그 영상을 복사해두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신중석 원장에게 원본을 넘겼고 그 이후로 그 영상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혹시 그때 그 영상 백업본이 어딘가 남아있지 않을까? 강 변호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선배가 직접 제출한 거 아니었어요? 장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원장님께 말씀만 드렸어. 실제 제출은 당시 법원 행정처에서 했을 거야. 혹시 그쪽 시스템에 로그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즉시 법원 행정처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담당자가 옛날 동료여서 협조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해당 영상 파일은 기술적 오류로 삭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기술적 오류라.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장 변호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한 가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당시 시스템이 자동 백업을 돌리던 시기거든요. 혹시 백업 서버에 뭔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서버 접근하려면 고위직 승인이 필요한데. 누구 승인이 필요한데요? 법원 행정처장이요. 근데 지금 처장이 신중석 원장님 측근이세요. 또다시 신중석 원장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그에게로 통하고 있었죠. 강 변호사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 해도 증인을 만나려 해도 모든 경로가 신중석 원장의 통제 아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 변호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인을 의심한다는 것,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사람을 고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재범이라는 한 인간이 부당하게 정신병자로 낙인 찍혀 10년을 갇혀 지낸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보일주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유재범이 오늘 자해 시도를 했대요. 뭐라고요? 치료감호소 측 설명으로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자해를 했다는데. 변호사님,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필 우리가 만나고 온 바로 그날이에요. 강 변호사는 바로 치료감호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거부당했습니다. 환자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유였죠. 강 변호사는 의료진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만났을 때는 멀쩡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건 저희도 정확히는. 갑자기 약물 반응이 이상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약물.
강 변호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유재범을 침묵시키려고 한 건 아닐까? 자신들의 면회로 인해 유재범이 다시 입을 열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한 건 아닐까?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변호사, 지금 당장 유재범 의료기록 열람 신청 넣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리고 보일주 기자한테도 이 사실 알려. 선배,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상대가 누군지 알면서. 알아.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어. 유재범이 정말로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고. 그날 밤 강 변호사는 오랜만에 신중석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물어보기로 한 겁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게, 강 변호사. 이 밤에 무슨 일인가? 원장님, 유재범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의미심장한 침묵이었죠. 왜 갑자기 그 이름을 꺼내나? 10년 전 원장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셨더라고요. 자수하기 직전에. 자네 지금 뭘 하려는 건가? 신중석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정신병자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강 변호사. 신중석 원장의 목소리는 이제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자네는 내가 키운 제자야. 그러니 충고하는 건데 더 파고들지 말게. 어떤 진실은 알지 않는 게 자네를 위해서도 좋아. 하지만 원장님, 이건 명령이 아니라 부탁일세. 자네가 존경하는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이 일에서 손 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 변호사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신중석 원장의 말투에서 느껴진 건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사람의 두려움 말이죠. 강 변호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신중석 원장의 경고는 오히려 확신을 주었죠.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 비밀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보일주 기자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유재범 사건을 취재하던 선배 기자의 오래된 녹취록이었는데요. 그 기자는 당시 유재범과 짧은 통화를 나눴었고 그 내용을 기록해뒀더라고요. 변호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보일주 기자가 낡은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재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냥 중간 전달자였을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돈이 누구한테 갔냐는 거죠. 판사들, 검사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명단에 있어요. 하지만 제일 위에 있는 그 이름만 말하면 모든 게 끝나요. 나도 이 시스템도. 그게 누구입니까? 말할 수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자수하면 법정에서 전부 말할 거니까. 녹취록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결국 유재범은 법정에서 그 이름을 말하지 못했죠. 신중석 원장과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장 변호사가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선배, 이거 봐요. 10년 전 유재범 사건 당시 검찰에 압수된 장부 목록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목록에는 특별관리장부 일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작 증거물 목록에는 그게 없어요. 사라졌다는 얘기네. 강 변호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장부를 마지막으로 열람한 사람이. 장 변호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신중석 원장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재범이 가지고 있던 장부, 그 안에 적힌 이름들, 그리고 그 이름들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증거를 없앤 신중석 원장.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의 이름이기에 이토록 철저하게 감춰야 했던 걸까요? 강 변호사는 다시 한번 과거를 복기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돈 상자 영상, 그 안에 흐릿하게 보였던 명단. 그리고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명단 맨 위에 다른 이름들보다 크게 적혀 있던 두 글자.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아 그냥 넘겼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글자체가 낯익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급히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시절 받았던 공문들, 법원 내부 문서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신중석 원장의 친필 사인이 담긴 문서. 그 글씨체와 돈상자 영상 속 명단의 글씨체가 일치했습니다. 설마. 강 변호사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보일주 기자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유재범이 깨어났는데 자해가 아니라 누군가 약물을 과다 투여했던 것 같대요. 그리고 그가 정신이 들자마자 한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말할 수 있다. 신 원장이다. 신중석 원장이 그 돈의 주인이다라고 했대요. 강 변호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결국 그랬던 겁니다. 신중석 원장 본인이 비리의 정점에 있었고 유재범을 만나 입을 막았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던 거죠.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사람이, 은인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실은 거대한 부패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강 변호사는 며칠간 방황했습니다. 신중석 원장을 즉각 고발해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도 그가 보여줬던 선의들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는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죠. 하지만 결국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유재범이라는 한 인간이 10년간 겪어야 했던 고통, 지워진 그의 이름과 존엄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장 변호사, 보일주 기자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록, 자금 흐름 추적 기록, 증인 진술, 그리고 유재범의 새로운 증언까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자료였습니다. 선배,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발표하면 선배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장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그리고 강 변호사는 유재범의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10년 전 원장님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 그때 내가 더 신중했다면 유재범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건 내 책임이기도 해. 강 변호사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지워진 이름의 복원이었죠. 그 파일 첫 페이지에 강 변호사는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유재범은 미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보일주 기자는 탐사 보도를 준비했고 강 변호사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신중석 원장의 비리, 증거인멸, 증인 협박, 그리고 한 인간에 대한 조직적 매장. 모든 혐의를 담은 두꺼운 문서였죠. 파일을 제출하기 전날 밤 신중석 원장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정말 이러려고 하나? 원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먼저 하지 말았어야죠. 유재범에게 그리고 진실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네는 몰라. 그때 그 이름이 나왔다면 사법부 전체가 흔들렸을 거야. 나는 시스템을 지키려 했던 거라네. 시스템을 지키려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가 오라. 나는 잘못했네. 신중석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자네가 할 일을 하게. 다만 한 가지만 알아두게. 나는 자네를 키운 것만큼은 후회하지 않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것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강 변호사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보일주 기자의 탐사 보도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사법부 원로에 은폐된 비리, 10년간 정신병자로 살아야 했던 증인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사회를 뒤흔들었죠. 신중석 원장은 곧바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재범에 대한 재심 절차도 시작됐고요. 10년 만에 그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정신병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한 증인으로서 말이죠. 강 변호사는 치료감호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인이 아니라 사과하러 온 사람으로서였습니다. 유재범 씨,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제가 10년 전 더 신중했다면 당신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유재범은 예전보다 훨씬 맑은 눈으로 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약물 투여가 중단되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그의 정신 상태도 많이 회복됐거든요. 변호사님, 제 이름을 다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10년간 저는 이름 없는 정신병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유재범이 됐네요.
그날 강 변호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법원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지워진 이름 하나가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장 변호사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운 의뢰서가 떠 있었습니다. 프로보노 사건이었죠. 강 변호사는 파일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유재범처럼 지워진 이름들이 많을 것이고 자신의 일은 그 이름들을 하나씩 되찾아주는 것이라고요. 신중석 원장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강 변호사가 배운 것들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배웠죠. 권력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는지, 진실을 지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요. 며칠 후 유재범의 정신감정 재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 그의 진단명은 정상이었습니다. 10년간 그를 가뒀던 그 병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었죠. 강 변호사는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정에서 신중석 원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스승이 이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강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이것이 법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강 변호사는 유재범을 만났습니다. 그는 치료감호소에서 임시 석방된 상태였는데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지워졌던 이름을 되찾아준 사람과 되찾은 사람 사이의 조용한 인사였죠. 그날 밤 강 변호사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다음 이름이었습니다. 유재범은 구했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지워진 채로 남아있는 이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강 변호사는 그 이름들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강 변호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지워진 이름도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그리고 자신은 그 과정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